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리더 국가 대한민국 초양극화 착착 진행 중.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대비를 하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동성이 넘친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죠.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전부터 급격하게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 그 와중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초양극화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자주 들리고 이제는 낯익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초양극화, 사다리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양극화, 양극화라는 말 이제 익숙할 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탓이라고 돌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2019년 5월경 저는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양극화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부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9년 4월에 이런 영상, 2019년 6월에도 이런 영상, 그리고 2019년 8월에도 이런 영상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될 리는 없겠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일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룬 것이 별로 없다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박!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소식, 부동산 시장, 월세 시대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월세 시대의 가속화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바로 양극화, 초양극화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자, 여기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가져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파악하는 그래프고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생리적 욕구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가장 밑에 우리 인간의 욕구 가장 아래쪽에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리적 욕구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의식주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라는 거, 바로 우리의 삶, 사는 장소와 관련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거죠. 집, 어떤 공간, 주라는 겁니다.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존경받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 집이라는 공간,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집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일까? 남의 집에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일까? 답은 스스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기를 쳐보면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등기 쳐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집을 산다는 말입니다. 집을 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내 집을 가지면 그 이상의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 집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안전의 욕구, 외부로부터 위협당할 수 있는 안전의 욕구까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충족이 될 때 우리는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진다는 것,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 주거에 드는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월세 또는 높은 전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주거 비용은 자아 실현 또는 자기 만족, 그리고 이상을 실현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쳐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자, 이런 말이 있는 거고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10월 27일 날 나온 뉴스고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건 중에 4건이 월세 낀 거래다라고 하면서 월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 시대의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월세 낀 임대차 계약, 다시 말해서 월세 계약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2019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월세로 가거나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서 월세로 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2019년 이후에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법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 그리고 자, 월세가 그리고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 또 다른 말로는 자기개발, 자아 실현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가용 현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기본적인 욕구, 주거를 위해서 쓰는 돈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나의 삶의 질은 더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월세 시대, 월세가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 주거에 사용되는 지출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세 비용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거 비용 증가, 월세의 비중 증가, 월세 시대, 이런 시대가 다가왔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돈 많은 연예인들,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씩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월세 난민으로 밀려나는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이죠.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 월세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자, 전세 마련을 포기한다는 거죠. 주거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전세 마련을 포기를 하는데 전세를 가고 싶어도 뭐 때문에 포기를 합니까? 가계 대출 조이기에 월세 낀 거래 40%, 높아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월세로 가면은 다음에 전세로 갈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한번 월세로 가고 나면은 다시 전세로 올라가기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로 가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1.6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카드론마저 조인다고 합니다. 서민, 다중채무자 직격탄이다. 결국에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가용현금, 쓸 수 있는 돈은 더욱더 줄어들고 삶은 더욱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2022년 7월에는 대출이 1억 넘으면은 DSR이 적용된다. 더욱 가혹한 대출 한파가 예고된다. 자, 앞으로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임대차 3법 덕분에 4년 동안 전세를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전세를 연장 계약한 사람들, 전세금을 높이지 않고 연장 계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번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니라는 거죠. 금액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대출 금액이 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높아진 전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못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더 낮은 가격의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전세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가격이 더 싼 곳을 찾아 전전하거나 아니면은 월세로 가야 할 겁니다. 결국 2022년 7월까지 한참 남았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다음 전세 만기 때 돈을 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다음 전세 만기 이후로는 월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민들 버틸 수 있겠나? 2억 전세 대출 매달 83만 원 플러스 3%씩 갚아라. 자, 2억 전세 대출 받고 매달 83만 원이 지출된답니다. 자, 그러면 월급이 300만 원 맞벌이를 해서 월 수익이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서 자녀가 한두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에는 돈 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세값도 오른다? 근데 대출도 안 돼?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월세 살면서 월세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돈 모으지 못하는 삶은 계속될 겁니다. 그나마 전세를 살면은 매달 나가는 월세가 없어가지고 그 돈이라도 모으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거나 청약에라도 도전해서 중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주거 비용 증가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입니다. 현금 부자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미 12억, 15억 이상 아파트 현금 부자들의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갭 투자들 규제 지역에서는 원래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다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플랜을 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월세 아직도 버틸만 하다고 지금 싸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진짜 싸다고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월세는 지금 말 그대로 싼 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싼 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자, 해외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쵸?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 한국에만 있는 거니까 이 한국에만 있는 이 전세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월세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없는 해외 월세 시세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특히 주요국, 주요 도시 월세 시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방 한 칸짜리가 월 100만 원 흔합니다. 저도 예전에 호주에 머물 때 방 한 칸 빌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썼고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마저도 좋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이나 런던 이런데 월세 얼마인지 조금만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월세는 정말 싼 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월세가 계속 쌀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가 서서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월세 시대가 온다는 건데 우리나라 월세가 싼 이유는 전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세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니까 월세가 힘을 못 발휘하는 겁니다. 자, 높은 월세를 부담할 바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더 받아가지고 전세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금 마련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데 지금의 월세 시세는 전세가 많이 있던 그 시절의 월세 시세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없어져. 그렇다면은 월세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월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집 주인 입장에서 월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높아진 월세를 부담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월세가 높아지면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집주인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도 계속 같이 오르기 때문에 월세 받으면 세금 내야 되고, 보유세 내야 되고, 종부세 내야 되고, 각종 세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 내가 살지도 않는 집, 남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부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월세에 그런 비용들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소멸되게 되면은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고 월세 독식 시대가 되면서 비용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당장 집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만 지나면 평범한 서민이 바이할 수 있는 아파트는 바이바이 하겠지만 지금 집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아마도 이런 저의 생각이 현실화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전세대출 제한, 규제 안 받는 수도권 6억 이하 아파트 씨 마를 듯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빨리 그냥 비교적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6억 미만 아파트라도 사자, 이런 수요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6억 이하 아파트마저도 바이바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억 이하 아파트, 그나마 지금 기준으로 서민들이 살만한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씨가 마를 겁니다. 기가 막힌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대별로 골고루 올려주죠. 15억, 12억, 9억, 그 다음에 6억까지 이렇게 계층별로 딱딱 나눠가지고 가격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이 사고 싶다면, 거주를 위한 첫 집이라면 투자자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집 사가지고 내가 고점 잡으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재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집, 거주용이라면은 투자자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값이 오를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은 이 집이 나에게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자. 나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가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지, 이 집의 시세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것은 거주용 집, 첫 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건물은 자연스럽게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선비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집은 투자자적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효용성의 측면, 나의 삶의 질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순위가 바로 투자자적 관점이겠죠. 물론 시세까지 같이 오르면은 더 좋겠지만 첫 집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나? 물론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앞에서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죽으라는 법은 없겠죠. 언제나 기회는 있고 훗날 지금 시대를 돌이켜 본다면 살만했던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07년, 2008년도 그때도 다 죽네, 서민들 다 죽네, 이런 소리 다 나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나은 시대였다,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런 것처럼 훗날에도 지금을 생각하면은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글로벌 리더 국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리더 국가인가? 바로 탄소 중립 부분에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아주 세게 밟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 독일이 33%, 일본은 35%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한국은 무려 40%나 감축 목표를 세워서 빠르게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과속 시나리오를 결국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인프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럽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자, 이것을 전 세계에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전환, 자, 이런 빠른 전환, 물론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발전 부분에서는 44.4%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했고, 산업 분야는 14.5, 수송은 37.8, 폐기물은 46.8% 등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할 거고 LNG 발전은 일부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높은 수준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에너지 전환을 위한 더 빠르고 과감한 투자가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산업,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로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실시간 방송,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그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신문에 나온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7일 오후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진승호 KIC 사장은
광통신망,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빌딩, 폐기물 처리, 그린 인프라 등의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수소와 2차 전지에 베팅했고, KIC,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투자를 확대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2차 전지,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데이터 센터, 물류 등의 투자를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린, 디지털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처리와 같은 친환경 관련되는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결론입니다. 유동성 쓰나미의 시대. 가만히 있으면 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민은 서민답게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단 1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 시작점은 이렇게 같았지만 1도만큼 차이가 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몇 년 전에는 사다리 아래쪽과 사다리 위쪽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자, 손만 뻗으면은 닿을 듯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말이죠. 사다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왜? 가까웠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은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몇 년 전에는 이 1도의 차이가 만든 간격이 비교적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만 닿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이였지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에 와보니까 손만 뻗어서는 닿을 수 있는 그런 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닿지 못한다면 영원히 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시점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사다리 위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다리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 간격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간격이 점점 많이 벌어져서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넘지 못할 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의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 이것은 나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이 간격을 좁히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